저한테 건물 매도를 의뢰하기 위해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다가구 월세 받다가 도저히 못하겠다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파트 팔고 다가구 매입했다가 세입자 문제, 관리 문제는 물론이고 세입자 보증금을 내주지 못해 불법 증축한 옥탑방에서 생활하는 상황까지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주변에서 전세 사기범 취급받는다고 정말 힘들다고 하시는 거죠. 은퇴 앞두고 연금과 이자로는 뭔가 불안하고 자녀들 다 출가한 큰 아파트 살려니 부담스럽고 그래서 선택한 원룸 건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은 이런 사연의 진짜 뒷이야기 그리고 이런 일 겪지 않는 월세 받는 건물주는 정말 될 수 없는지 내 인생 발목 잡는 건물이 아닌 편안한 은퇴 생활을 가져다주는 건물은 어떻게 매입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은퇴 세팅 급하신 분은 아래 고정 댓글로 오시면 바로 해결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은퇴 준비하시려고 원룸 월세 받는 다가구나 다준주택 건물 많이 검토하고 계시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이 순간 아파트를 팔고 다가구로 간 분들 중에 후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냐하면 다가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월세 받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다가구를 사는 순간 관리소장으로 재취업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는 관리실이 있잖아요. 공용 공간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실에서 알아서 해결해 줍니다. 사실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정기적으로 업체를 통해 점검을 하죠. 그런데 원룸 건물을 운영하면 그 모든 것들은 건물주가 직접 해야 합니다. 공용 공간 파손 및 오염, 수리, 점검 너무 많죠. 제가 다른 영상에 담았으니 이 영상 끝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들 전용 공간의 각종 수리도 원룸이 10개만 넘어가도 건물주는 거의 매달 보수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꼭 폭염이나 엄청 추운 날에 연락이 오죠. 아파트 살면서도 없었던 전동들이, 전동 드라이버 등 각종 수리 도구들이 생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지보수야 또 하면 되지만 바로 60대 이상인 분들 중에 세입자, 즉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점점 더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습니다. 다양한 세입자들이 들어오면서 다양한 대화 방식들도 적응하기 힘드신 분들도 보았습니다. 또 소위 말하면 진상들을 만나면 정말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셨죠. 사실 임대업도 결국 사업이라는 것을 간과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거생활과 라이프스타일 변화입니다. 무슨 말이냐? 아파트에서 이사해서 다가구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불편한 점이 뭐냐면 아파트 살 때보다 집이 더 덥고 더 추워요. 층간소음이 아파트보다 더 심한 것 같아요 입니다. 즉 건물 자체의 변화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생각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렇게 거래 중개하면서 알게 된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 힘들어 하셨던 변화입니다. 바로 평생 다녔던 헬스장, 취미 같이 하던 동네 친구분들과 헤어져야 하는 그 아쉬움이었습니다. 아파트 말고 월세 받는 건물을 사기 위해 살던 동네를 떠나게 되는데 이건 단순히 주거의 문제가 아니라 은퇴 후의 삶 자체에 영향을 주기도 하죠. 사실 이런 변화는 젊으신 분들은 공감이 안 될 수 있지만 은퇴 후에 오는 변화는 생각보다 더 큰 스트레스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어쩌면 제일 중요할지 모릅니다. 바로 돈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월세 순수익이 별로 남지 않는다는 거죠. 대출이자 상한가 수리비 그리고 세금에 월세 대부분을 쓴다는 거죠. 월세 받는 파이프라인으로 건물을 샀는데 공실이 있는 달에는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세입자 보증금 상환을 못 해주는 일까지도 겪게 되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실제로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요. 서울 송파구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오신 이유는 결국 세입자 보증금 상환이 원활히 되지 않아서 매도를 하고 싶다고 하신 겁니다. 2022년 불장에 건물을 매입했다 보니 다소 매입 가격이 비쌌고 지금은 원하는 가격에 매도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세 보증 보험이나 전세 대출이 안 나오는 집까지 돼버렸죠. 집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엎친 데 겹친 격이 돼버렸죠. 바로 선순위 임차 보증금이 공시지가 대비 높아 대출 실행이 되지 않았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지금 전세 보증 보험이나 대출이 안 되면 전세 세입자 구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친척들에게 돈까지 빌리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런 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매입을 할 때 대출과 보증금에 너무 기대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보증금도 빚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어떤 방법을 쓰셨느냐. 사실 결국 이게 좀 악수가 되었죠.
가장 꼭대기층을 불법 증축하셔서 그곳으로 본인은 이사를 하셨고요. 원래는 주인 세대에 사셨는데 그곳까지 또 임대를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불법 건축물 때문에 위반 건축물이 건축물 대장에 쓰여지게 되고 대출 영장도 되지 않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일들이 겹치게 되었죠. 정말 저도 어떻게 해드리려고 해도 결국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으로 돈이 더 필요한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듣고 계시니까 어떠신가요? 월세 받는 건물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 이 영상을 나가고 싶으실 만큼 월세 받는 건물 사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 드시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나오는 뉴스는 문제, 이슈가 있는 것들만 나옵니다. 다수의 평범한 내용은 뉴스에 나오지 않죠. 우리는 지금 대다수의 편안히 월세를 받는 건물주 얘기보다 옥탑방으로 이사, 전세 사기범 취급 이런 부정적인 뉴스에 더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 30대 중반분이 계시는데 대출은 없이 세입자 보증금만으로 구축 다가구를 매수하셨고 본인은 회사 기숙사에서 지낸다고 합니다. 현재 월 200만 원 순수익으로 들어오고 있고 세입자들 연락 거의 없고 감사해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돈을 벌고 있으니 월세 대부분은 저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이 사실 더 많습니다. 그럼 이제는 제가 편하게 월세 받으면서 시세 차익까지 덤으로 가져가는 소위 마음이 편안한 건물주들의 공통점을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의 본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공통점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돈 문제 사전 차단입니다. 보증금도 결국 빚입니다. 보증금과 대출 비율을 잘 생각해서 이자 유지비와 월세 수익을 생각해야 합니다. 다가구 매입 이유가 월세 받기 위함인데 전세 비율을 많게 세팅하면 정말 세금만 많이 나옵니다. 대출이자 생각 시 적어도 매입 때보다 이자율이 1% 올랐을 때도 미리 생각해야 됩니다. 또 2개에서 3개 세대가 동시에 빠져나가도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없는지도 미리 감안을 해야겠죠. 즉, 내가 은퇴 생활을 위해서 매입한 건물은 내 자본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매입하는 게 아닙니다. 앞에 말했던 것들을 감안해서 적절한 금액의 건물을 매입하는 겁니다. 부동산에서 보통 브리핑 자료를 받으면 다가구나 다중주택 건물은 내가 매입하기 위해 들어가는 내 자본금 대비 수익률이 높은 부분을 많이 어필합니다. 아무래도 방 개수가 많아질수록 들어오는 월세도 많아지니 이 작은 땅에서 월 2천만 원이나 들어온다고 라고 놀라시면서 판단이 흐려지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흐려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 오히려 말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경우의 안 좋은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죠. 혹시 지금 다가구나 원룸 건물 매입 고민하시는 분들 이 영상에 다 담을 수 없는 체크 포인트가 궁금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로 오시면 제가 직접 검토해서 매입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입 후에는 수습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관리 문제 사전 차단입니다. 세대수가 많을수록 수익률은 올라가지만 그만큼 관리를 해야 할 게 많죠. 바로 관리를 외주화하기입니다. 결국 외주화했을 시 관리업체에게 주는 비용도 지출에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 흐름 계산 시 미리 지출에 넣는다는 겁니다. 요즘 작은 빌라도 건물 관리 대행해서 건물 보수도 해주고 모든 걸 해주는 업체가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주인 세대 살면서 직접 관리를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소일거리라고 재밌어 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았고요. 그런데 사람이란 모르는 일이니 여차하면 내가 관리를 맡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셔야죠. 또 이렇게 관리는 외주에 맡겨야 앞서 말씀드렸던 생각지 못한 관리소장 측에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디벨롭한 건물은 대부분 관리를 맡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주보다 더 건물을 실제로 제가 더 잘 알고 있고 임대 중개부터 했기에 세입자 관리와 병행하는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후에 매도까지 생각하는 관리는 관리 업체들이 채워줄 수 없는 서비스 영역입니다. 세 번째, 세입자 문제 사전에 줄이기입니다. 저는 원룸이라도 보증금은 높게 하라고 하고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내놓으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입자도 아무 세입자를 받지 않는 게 중요하죠. 이 부분은 어쩌면 예민한 부분이니 영상에 자세히 담기 어렵지만 저는 제가 계약을 해드릴 때 조언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확률상 느끼는 어떤 경험적 판단도 있거든요. 월세를 조금 받아도 좋은 세입자를 받는 건 결과적으로 수리비와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다가구의 몇 개 원룸은 몇 년째 저에게 한 번도 연락이 온 적이 없습니다.
월세도 단 하루도 늦은 적이 없었고요. 그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저는 월세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전세 문제 사전에 줄이기입니다. 전세 대란, 전세 회피 이렇게 사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결국 집주인에게 문제가 되는 건 월세가 아닌 전세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전세 아니고 월세로 다 받으면 걱정 없는 다가구,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전부 보증금 적은 월세로 바꾸기에 너무 많은 자본금이 들어가니 제가 선택하는 방법은 몇몇 세대는 반전세 구조로 바꾸는 겁니다. 즉, 보증금을 전세보다는 낮게 하고 월세를 좀 더 받는 거죠. 이건 저도 실제로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해도 부담이 적고 이런 반전세 세대가 구성되어 있으면 너무 많은 돈이 건물에 묶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방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상세입자를 걸러주는 큰 팁이기도 합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기까지만 해도 걱정 없이 편안하게 내 집에서 월세 받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 여러분 사안과 비슷한 부분이 있으셨거나 혹은 지금 검토 중이신 건물이 이 4가지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구조가 어떤지 그리고 지금 검토 중이신 건물이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제가 직접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게 나중에 후회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는 중개사이자 디벨로퍼 그리고 다가구 건물주입니다. 그럼 월세 받는 건물을 더 완벽하게 세팅하는 방법을, 즉 아무 영상에서나 들을 수 없는 팁을 여러분에게 해드려야겠죠. 영상을 여기까지 듣고 계셨다는 것은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실 건데요. 정말 더 도움드리고 싶은 마음 크기에 여러분 영상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원룸 세대수 너무 많은데 세대수가 적으면 관리하기 편하지 않을까? 아파트 팔고 내가 가는 헬스장, 문화센터, 마트, 수영장, 동네 친구가 있는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 않아. 아파트보다 더 따뜻한 건물을 지을 수 없을까? 아파트에서 못했던 야외 바베큐, 옥상 간이 캠핑 해보고 싶어. 호텔같이 방음, 층간소음 잘 차단되는 건물은 없을까? 건물 소모품 관리하기 쉽게 자재들 통일하면 어떨까? 화장실이나 부엌 환기가 더 잘 되게 지을 수는 없을까?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구조로 신축을 하는 겁니다. 단열과 방음을 제대로 하는 건요, 비용이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방 쪼개기 같이 세대수를 정말 많이 늘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은 단순히 수익률만 쫓는 거 아니시잖아요. 정말 다가구는 세대수를 줄이는 순간 인생 난이도가 내려갑니다. 원룸 6개를 투룸 4개로 바꾸면 월세 합계는 비슷하지만 관리 포인트가 급감하고요. 저는 신축 시 세대수를 많이 늘리지 않는 방법도 추천드립니다. 신혼부부가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2명이서 서로 의지하며 사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투룸 구조도 생각보다 수요가 많습니다. 그리고 공급은 없죠. 주변에 혹시나 신축 원룸이 생겨나서 내 건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또한 방지할 수 있는 팁입니다. 저도 제가 다가구를 운영해보니 시장 상황에 따라 어떤 시기에는 원룸이 인기가 있다가 어떤 시기에는 투룸이 인기가 있었거든요. 지금 투룸에 거실이 있는 방은 제가 광고도 안 올렸는데 나오면은 자기한테 먼저 연락해달라고 하는 부동산도 있습니다. 또 제가 한 가지 놓칠 뻔했는데 월세 받는 건물을 신축을 하셔야 하는 의외의 이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아실 건데요. 아신다면 댓글 좀 부탁드려요. 기존의 다가구나 다중주택을 매입하시면 기존에 원래부터 살고 있었던 세입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세입자들이 퇴실할 때 집을 엉망으로 해놓고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대부분의 세입자들이 원래 그랬다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엉망으로 해놨다는 자체가 이미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못을 박았다든지 타일이 깨졌다든지 이상한 것을 설치했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퇴실할 때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내가 들어올 때부터 이랬다라고 하면 사실 그 전 주인에게 연락할 수도 없고 집주인이 그대로 다 수긍하고 떠나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축해서 처음부터 내가 관리한다면 이런 일 애초부터 없죠.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제대로 신축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건축사도 시공사도 할 수 없는 일이며 오직 임대 중개를 해본 경험이 있는 저 같은 사람만이 미리 설계해 놓을 수 있습니다. 디벨로퍼라면 가져야 할 중요한 인사이트 중에 하나죠. 세금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축 시 기존의 것을 매입하는 것보다 여러 종류의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무시무시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사와 꼭 상담하셔야 됩니다. 매입 때부터 세무사와 함께 진행해야 하며 이 부분에 이해와 경험이 있는 세무사와 일을 같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여러분, 건물의 주인이시잖아요. 아파트에 살면서 이런 게 내가 사는 공간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아쉬웠던 적 많으시죠? 건물주의 로망을 최대한 실현해 보는 겁니다. 정말 친구분들 초대했을 때 평범한 원룸 건물이 아닌 로망을 실현한 그 건물을 소개하는 거죠. 아마 동네 아지트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셔야 할지 모릅니다. 이렇게 옥상 앞에 냉장고를 둬서 날씨 좋은 날 시도 때도 없이 올라가서 맥주 로망 즐기시는 것도요. 나만의 창고 공간을 만들어서 집안도 쾌적하게 넓게 쓰시고요. 복도에 멋진 그림을 걸어두는 것도 해보시고요. 이런 작은 우편함도 예쁘게 벽에 넣어 디테일이 들어간 예쁜 주택 지으시고요. 더 좋은 샷시, 더 좋은 자재 쓰시고요. 아파트에서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한 번씩 건물주분들한테 초대를 받는데요. 아지트 같은 공간이 있으시더라고요. 은퇴후에는 월세 많이 받는 건물을 찾는 게 아니라 걱정이 적은 거죠. 내가 살기 좋은 공간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실현하시기 위해 확인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내 현금 여력은 얼마인가? 두 번째, 보증금을 포함한 대출은 얼마를 받을 것인가? 전세, 반전세, 월세 세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보는 입지는 괜찮은가? 이 네 가지를 체크하지 않고 진행하면 후회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세금 확인하기, 임대가 잘 되기 위한 설계, 땅 매입 방법 등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혼자 하시기에 사실 어렵습니다. 이건 임차인과 소통해본 경험, 매매와 임대를 중개해본 경험, 신축을 한 경험, 그리고 실제로 건물주가 되어서 건물주 입장이 된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사람, 또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해줄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이 영상에 나오는 저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떤 마음으로 건물을 바라보는지, 어떤 생각으로 신축을 하는지, 어떤 것들을 점검하는지 제 채널을 보시면 충분히 느껴지실 겁니다. 다른 영상들도 보실 거죠. 앞으로 대출 규제나 금리 사항은 더 안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계약해도 잔금은 최소 6개월 뒤가 될 것이고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쉽지 않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정부와 은행의 기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현재 1금융권은행과는 긴밀히 소통 중인데요. 올 주택으로 짓는 꼬마 빌딩에는 공사대출은 물론 토지 자체의 대출도 안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빠르게 움직이셔야겠죠. 오늘 영상 보시고 매입부터 임대 세팅, 여러분의 로망 실현, 은퇴 후 월세 받는 편안한 건물주를 원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제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친하게 지내는 지인분 중에 50대 여성분이 계십니다. 언니라고 부르는데 남편분이 좀 이른 퇴직을 하게 되어 노후가 걱정이라고 이것저것 정말 많이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여러 가지 알아봐도 퇴직금으로 월세 받는 것만한 것이 없다라고 하였고 결국 월세 받는 건물을 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저것 알아봤는데 결국 다가구로 선택한 이유가 매월 들어오는 현금 때문이냐라고 물으니 언니가 이렇게 말했어요. 퇴직금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 원금 손실에 대해서 두려움이 가장 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 세상 누구나 원금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두려움은 더 커지잖아요. 저도 20대로 돌아간다면 저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지금과는 달랐을 겁니다. 단순히 원룸 건물과 다른 투자처를 비교한다는 게 그렇지만 보통 주식, 비트코인 등을 얘기하잖아요. 또 오를 것이라는 것도 아는데 이제 그렇게 큰 돈을 넣기가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세 차이까지 돈이 매월 나오는 것도 아니니 목표가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기간 동안 기다리는 것도 너무 리스크 있다고 얘기했고요. 또 순수익 월 500만 원 받으면서 세입자 전화, 수리 걱정하기에는 다른 일과 비교했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맞지 않나요? 댓글로 한번 말씀 주세요. 세입자 관리, 수리해주기, 청소, 그거 매일 어디 출근해서 일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